근데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했어요. 뭐 남의 물건 훔쳤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얘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범인인데 왜 자백 안 하지? 안녕하세요. 그알 채널의 도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원 PD입니다. 네, 오늘 그알 외전에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배정원 PD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부터 왕동동 살인 사건, 그리고 최근 이제 화성 8차 사건 윤 씨 변호인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재심 담당하시는 박준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윤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출소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병원 믿고 가겠습니다. 요즘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춘재가 자백을 하는 바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면 윤모 씨는 범인이 아닌 거고, 그러면 재심은 자연스럽게 그냥 개시되고 무죄 판결도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재판정에 이춘재 씨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그 과정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방이 다 우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은 편. 말은 하지 않지만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봐요. 화성 사건은 가만히 놔둬도 무죄 나옵니다, 이제는. 그럼 여기서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생각을 해보거든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제대로 의미를 부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춘재를 법정에 불러야죠. 이춘재를 법정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수사의 문제점을 이춘재의 이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봅니다. 누가 발로 걷어 참고 같아. 주먹으로 흉갈 때리는 누군지 모르지. 자백을 하라는 거요. 넌 자백을 하면 뭐 10년에 7년. 현장 검증에 검사가 나갔죠. 그래서 검사는 이 사건에서 나 몰랐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현장을 또 갔었어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나 명백한 범인이면 왜 현장 검증을 2번이나 해요? 뭔가 본인도 뭔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또 나갔겠죠. 화성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갔던 백광호라는 사람, 그리고 박해일이라는 사람,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의 고통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에 매일 찾고 싶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진실을 밝히지 바라줄 뿐이었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 준 거를 토대로 해서 변호사님께 이것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잖아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저도 재심 법리 잘 몰랐어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 재심은 공부 잘 안 하는 분야입니다. 현실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국선 변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왜 많이 하게 됐냐면은 사선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국선 변호를 많이 했는데, 국선 변호 사건 중에 저희 첫 재심 사건인 수원 노숙소녀 사건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려면 재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때 처음 해본 거죠, 재심을. 재심을 맡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된 거예요. 전문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계획이 이렇게 뚜렷한 놈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2년 됐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아침에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내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7명이 잡혔고요. 순차적으로 잡혔습니다. 들어와! 사람은 넓고 나와가지고 계단으로 간 게 아니라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그 자백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옥살이했는데 결국 다 무죄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2007년에 무슨 고문이 있겠습니까? 검사가 또 직접 수사하기도 했고 영상 녹화까지 다 했었어요. 인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했어요. 무슨 남의 물건 훔쳤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대로 그때 그 시절이 뭐 고문하던 시절은 아닐 텐데 어떻게 7명이 다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 정말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네 혼자 지금 부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다 자백했는데 혼자 부인하면 네만 또 가중처벌 받아. 또 자백하면 선처, 뭐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만 빨리 모면하고 싶었던 그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이런 허위 자백 사건은 경험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여 놓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먼저 의심부터 하면서 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 본질의 접근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노숙자 2명은 경찰이 검거를 했고 청소년들은 검찰이 또 검거를 했잖아요. 이 사건 진짜 특이해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자아이를 죽인 범인도 잡고 싶지만 도대체 누군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지문을 채취한다 한들 이렇게 알 수가 없고 또 이런 소지품 자체로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생증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뜻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였던 거예요. 행색이. 그래서 노숙인 아니었나? 그래서 수원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수원 역사에 가서 이 여자아이의 그 시신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했던 겁니다. 네. 탐문 수사를 했는데 한 노숙인이 아니 이 아이 노숙인들한테 두들겨 맞은 아이야 이 아이가. 실제로 이틀 전에 수원역에서는 폭행 사건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여성이었던 겁니다. 전혀 별개의 여성을 죽은 피해자로 알고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제보를 좀 더 검증을 하면서 따져봤어야 되는데 경찰은 그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고 그럼 이틀 전에 수원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하면은 노숙인, 성인 노숙인 2명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8명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못 잡고 2명의 노숙인만 잡았던 거예요. 이틀 전 사건에 이제 폭행 사건에 빗대어 가지고 이 사건에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명의 노숙인과 성명불상의 가출 청소년들이 합세해서 이 여자아이를 죽였다는 판결이 2017년에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이 두 다른 여성이 동일인으로 일단은 이렇게 소문이 퍼졌고 얘들은 안 잡혀가고 2명만 잡혀갔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혹시 작년에 발생했던 그 사건 알아요? 실은요 그 사건에 범인 따로 있는데 안 잡혔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왜냐면 이틀 전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누군지는 다들 아니까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이 성인 수감자가 출소 후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일단 수원지검을 찾아간 것 같아요. 수원지검에 본인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를 찾아서 검사님 이 사건 혹시 아냐고, 내가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힌 제보를 들었는데 범인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그 제보를 받고 보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당시에 공범이 있었는데 안 잡혔네. 바로 이제 그 아이들을 하나씩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이틀 전에 사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 전 사건에 빗대어가지고 자백을 또 애들이 또 다 해요. 그래서 총 7명이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7명이 다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고 한 명은 연루 자체를 안 했는지 얼떨결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겪을 수 있구나라는 이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수원 노숙소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진범은 안 잡힌 거잖아요. 네. 진범에 대한 수사를 한때 진행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가 들어가서.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얘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저는 그 조사받는 모습도 지켜보기도 했었어요. 제가 범인인데 왜 자백 안 하지?
동선과도 일치하고 그래서 저는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노숙소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판단한 거잖아요, 당시에. 살인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원래는. 아, 그래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상해치사로 당초에 그 자백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났는데 왜 그랬냐면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었어요. 폭행의 정도가 죽이려고 했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아닌가 막 그렇게 보고 상해치사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럼 상해치사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아쉽네요. 네.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이 질문하신 민지님이죠. 네. 저보다 낫습니다. 충분히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살인으로 봤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는 상해치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망 원인과 이런 걸 갖고 고의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공소시효 다 지났는데 공소시효 지난 사건이 다 이렇게 화성 사건 같이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닙니다. 화성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 외에는 공소시효 끝나면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원래. 수사라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란 게 뭐냐면은 수사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재판에 넘기고 처벌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성인 거예요. 공소시효 끝난 사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근데 화성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거의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숙소녀 사건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첫 재심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심이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들이야 뭐 변호해가지고 이제 유죄 무죄 바로 선고가 바로 나오는 그런 일이지만은 가출 청소년들 돌보는 일이라는 게 선고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참 사명감을 갖고 이 사건을 대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됐어요. 저만 너무 떠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또 격려 전화나 뭐 편지나 뭐 또 후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좀 다시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죽은 아이는 노숙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고 시각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발견된 장소에서 그 경찰이 좀 약간 지저분해 보였다는 이유로 노숙소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노숙소녀가 아니에요. 죽은 이 아이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 여성 노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지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던 참 우리가 보호해줬어야 될 그런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있다고 영화를 만들어놨냐고. 영화 상영 금지 같은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연락은 전혀 없어요. 연락은 전혀 없고.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데 변호사님 혼자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에요?